그럼 실제 채굴은 누가 하냐? 아무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채굴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일반 PC에서 채굴해봤자 채굴에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채굴하냐면 충분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토시는 이 보상 체계를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채굴에 성공하면 새 코인을 준다. BTC가 그 비트코인이 충분한 가치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채굴자들이 채굴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소요가 되냐 하면은 하드웨어 구축하는 비용들이 소요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가요. 이 운영비 중에 많은 부분이 전기세가 될 거고요. 특히 이 전기세는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비용도 들지만 많은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 비용도 이 전기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시설 운영비, 임대료 같은 거,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채굴하게 되면 실제 여기에 투자한 비용 대비 채굴에 성공해서 얻는 비용이 더 높아야 계속 채굴을 할 건데 실제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많은 이런 대규모 채굴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워낙 고가의 장비를 투자했고 또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충분하지 않은데 계속 그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중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채굴자들이 중단하게 되면은 이 생태계의 건전성이 깨지게 되겠고 그러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냐면은 비트코인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신호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 채굴자들은 채굴에서 모아놓았던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는 더 커져요. 만약 다 처분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면 이들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길 기대하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채굴을 해야 돼요. 계속 채굴을 해서 이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걸로 보여줘야지만 본인들의 손해가 그만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클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실제로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계속 채굴이 돼야 되고 이 채굴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많은 비용들이 투자가 된 거예요. 실제 사토시는 이렇게까지 경쟁적으로 채굴할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남아도는 여유 있는 이런 PC들을 갖고 그냥 건전하게 채굴해 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죠. 자본주의사에서 충분히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들어오게 되겠고 그러면 얘는 장비 싸움이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대 기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채굴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채굴자들의 능력 총합을 50% 이상 독차지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또는 한 기관이 할 수 있으면 이 기관은 두 번에 한 번꼴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암호 퍼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채굴자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1% 공격이라 그래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직은 생태계가 건전하기 때문에, 이 건전하다는 것은 뭐 이런 이렇게 그 투기 과열이 낮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채굴자들이 독점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채굴자가 받는 채굴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굴자는 두 가지 보상을 받는데, 신규 발행된 비트코인 그리고 해당 블록에 포함된 수수료 두 가지를 받게 돼요. 현재 비트코인에서 채굴에 성공하면 6.25 BTC를 보상받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그 슬라이드에 있는 시세를 감안하면 1BTC가 6천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10분마다 약 3억 7,500만 원의 채굴 수입을 얻게 됩니다. 요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만으로.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합치면은 더 많은 금액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규로 발굴되는 BTC는 매 4년마다 반씩 줄어들어요. 처음엔 50이었고, 그 다음에 25였고, 12.5였고, 현재는 6.25예요. 그럼 다음에는 3.125로 줄어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뭐 1.725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625인가? 뭐 어쨌든 이렇게 반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현재 비트코인 수는 총 발행돼, 이게 사토시는 이거를 계속 영구적으로 발행하면은 비트코인이 유지해야 되는, 그 동작하기 위해서 최소한 유지되어야 되는 그 금액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발행하는 비트코인 수는 2만, 이거 얼마야?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100만 개, 2100만 개를 발행하는 것을 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재 한 90% 정도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규로 발급된 비트코인 수는 4년마다 이렇게 절반씩 줄어드는 거고요. 2032년이 되면 이제 블록마다 발생하는 신규 발행된 비트코인이 1BTC 이하가 됩니다. 그럼 1BTC 이하가 되면은 채굴자들이 그 보상으로, 이게 충분한 보상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비트코인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때 많은 큰 손들이 채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빠져나갈 여지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생각해 보면, 수수료는 트랜잭션마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요 차이, 입력이 100이고 얘가 99면 1이 수수료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채굴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트랜잭션을 블럭에 넣으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트랜잭션들이 있을 때 얘는 수수료가 100이고 얘는 10이면 요 트랜잭션을 더 우선적으로 블럭에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적정 가격이 이 트랜잭션 크기에 비례하게 되는데 1바이트에 108 사토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1메가바이트가 블록 크기인데 여기에 꽉꽉 트랜잭션을 다 채웠다. 그리고 이런 모든 트랜잭션들이 적절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1 BTC 정도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6천만 원을 더 받는 거죠. 그럼 4억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의 반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치면은 3천만 원 정도이고, 그러면 이 3천만 원과 3억 7천 그 보상액을 합치면은 한 번에 그 채굴에 성공하는데 4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얘는 0.08이에요. 그러니까 0.5 BTC도 아니고 0.08 정도의 BTC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상당히 편차가 다양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채굴하는 사용자는 트랜잭션을 하나도 블럭에 포함하지 않고 비인 상태대로 이 신규 보상 얘만 받기 위해서 채굴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은 51% 공격입니다. 이 51%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 해시파워의 51%를 누가 혼자 독점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기관이 됐든 한 사용자가 됐든. 그러면 이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보다 채굴에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사용자들은 마음대로 그 블록체인을 조작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51%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생태계의 건전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여기서 건전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수의 채굴자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해서 채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51%를 파워를 획득한 사용자가 실제 할 수 있는 그 교란할 수 있는 공격이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냐? 이중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블럭에 트랜잭션을 넣어서 뭔가 다른 사용자한테 주고 그것 대신에 내가 현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블럭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6개가 지나면은 확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 공격자는 해시파워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요걸 뺀 블록체인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른 사용자보다 긴 체인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한 번에 공개를 해버려요. 그러면 긴 체인 우선 때문에 얘는 다 무효화가 됩니다. 무효화가 되고 얘가 유효한 트랜잭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졌던 거래들은 다 없던 거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썼던 비트코인을 이제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교란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트랜잭션들을 제거할 수 있고, 뭐 새로운 거 없었던 거를 추가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습니다. 새로 블럭들을 다시 계산해서 확정할 수 그러니까 핵심은 51%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성공 확률이 높아지면은 언제든지 지금 현재의 블록체인보다 더 긴 길이의 블록체인을 이 주체가, 공격하는 주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특정한 풀이 뭔지는 조금 설명드릴 텐데 17%, 15%, 13%, 11%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셋이 만약 합치게 되면 50% 이상을 차지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고, 요 비율은 작년도에 2020년도 5월에 얻은 자료이고요. 올해 자료를 검색해 보니 이제 올해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트풀, 풀린, F2풀, 비아 BTC 이런 4개가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요 네 개 합치면 50%가 넘어가는 거죠. 요 세 개만 합쳐도 거의 50%에 가깝고, 작년에 비교하면은 엔트풀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좀 줄어들었고, 풀린도 계속 있고, F2풀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이 풀들을 형성하는 집단들이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채굴은 탈중앙 되었다기보다는 집중되고 있다. 큰 손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뭔가 완벽한 건전한 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트코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코인들은 51% 공격이 실제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나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코인을 만들었을 때 이 코인의 생태계가 성숙되기 전에 특정한 집단이 많은 해시파워를 사용해 가지고 51%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워낙 오래됐고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이 51% 공격을 시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지만 새 코인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 증명은 이제 채굴하게 되는데, 원래 처음에는 CPU, 일반 PC를 이용해서 채굴하는 걸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CPU를 사용하지 않고 GPU를 사용하는 걸 많이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GPU를 사용하지 않고 FPGA나 ASIC을 이용해서 전용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채굴하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 증명의 문제는 전기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기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채굴하기 위해서. 그런데 채굴에 성공한 사람은 보상을 받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다 낭비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건전하기 때문에 이들의 그 비용 투과도 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많은 전기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를 소모하려면은 석탄 발전이나 뭔가 발전을 해야 되겠고, 그거는 다시 그 환경 파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작업 증명이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 이 작업 증명 말고 좀 더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노트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POS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노트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추운 지방이나 전기세가 싼 지방에 이런 팜들을 만들어서 이제 채굴을 했었고, 지금은 이런 마이닝 팜이라는 개념보다는 풀이라는 개념을 써요.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관들이 서로 풀로 협력을 맺고, 만약 둘 중에 협력을 맺은 A, B가 있는데 B가 성공을 해도 B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B가 A에게 일부 그 보상 금액의 일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풀을 형성해서 내가 조그만한 하드웨어를 해서 나도 풀에 가입시켜 주세요. 그러면 가입을 해주면 내가 참여하는 해시 파워의 비율로
그만큼 성공했을 때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이닝 풀입니다. 또 클라우드 마이닝이라는 건 이런 장비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 그 사람들이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채굴자들한테 돈을 받고 대신 장비를 운영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마이닝이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닝 디바이스들도 이렇게 GPU를 이용하는 것에서 이런 식으로 그 FPGA나 ASIC을 이용한 이런 칩들,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 얘네들을 여러 개를 사가지고 병행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죠. 너는 0번부터, 너는 100번부터, 뭐 이렇게 이제 뭔가 구간을 나눠서 빵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중에 먼저 누군가가 차지하면은, 성공하면은 그 성공된 결과를 이제 공표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POW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그 암호 퍼즐을 해결할 확률이 낮지만, 동시에 해결했을 경우에 그 동시에 해결했을 때의 문제점, 두 명한테 다 보상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명한테 다 보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긴 체인 우선이라는 규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두 명의 채굴자가 동시에 암호 퍼즐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갈래가 두 갈래로 되겠죠. 그렇게 갈래가 체인의 갈래가 한 갈래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은 포크가 발생했다 그러고, 이런 포크를 일시적 temporary 포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포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양쪽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 포크라고 그러는데, 이 포크를 크게 소프트웨어 포크, 하드웨어 포크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포크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비트코인은 P2P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노드가 동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어떤 허점들도 보완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소프트웨어들이 바뀔 수 있는데, 어느 노드는 갱신을 안 하고 어느 노드는 갱신할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 PC들이 있다 그러면 뭐 윈도우 10이 깔려 있는데, 어떤 거는 패치가 난 상태이고 어떤 거는 패치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프트웨어 버전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규칙이 뭔가 변경을 해야 된다. 더 좋은 규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규칙을 변경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일부 집단은 이 변경을 거부할 수 있고, 일부 집단은 변경을 수용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합의가 안 되면은 그것을 갈래로 서로 분리해서, 이쪽은 기존 규칙대로, 얘는 새 규칙대로 쭉 뻗어나갈 수 있고, 이럴 때 우리는 포크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포크가 아니라 영구적인 포크가 되겠죠. 그런데 규칙 변경과 관련해서 그 규칙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와 호환이 되지 않는 규칙을 도입할 수도 있고, 과거와 호환이 되는 규칙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과거와 호환이 되지 않는 규칙을 도입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영구적인 포크를 하드 포크라 그러고, 과거와 호환되는 규칙을 도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크를 소프트 포크라고 합니다. 소프트 포크는 하드 포크 이렇게 내놓는데, 하드 포크가 좀 더 하나로 통합하기가 어렵은 거예요. 소프트 포크보다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드 포크는 과거와 호환이 안 되는 거, 소프트는 과거와 호환이 되는 거. 예를 들면 블럭 크기의 증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1메가인데 너무 용량이 작다. 2메가로 늘리자. 그럼 이건 규칙이 병가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 애들은 1메가짜리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2메가짜리 만들면 이 갱신이 안 된, 소프트웨어를 갱신하지 않은 애들은 얘네들을 다 무효한 노드로, 무효한 블럭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이전 규칙을 고집하고 있는 애고, 새 규칙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 타입이고, B는 새 규칙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포크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A는 이런 애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1메가가 넘어갔으면, 만약 1메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여전히 얘는 A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렇게 1메가가 넘어간 블럭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고, 소프트 포커는 과거와 호환이 되는 규칙이라 됐죠. 예를 들면 블럭 크기가 감소하는 거예요. 뭐 1메가에서 500킬로바이트로 500킬로바이트로 줄인 거예요. 반으로 줄였다. 그렇게 되면 새 룰들은 500킬로바이트 이하가 되겠죠. 근데 이것들은 A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500킬로바이트보다 큰 거를 이렇게 녹색처럼 만들면 얘는 B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A는 얘네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부담이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크가 되면 어쨌든지 간에 한쪽이 계속 가지 않는 이상 얘를 폐기하는 순간 여기에 있던 보상들이나 거래들은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얘를 채굴에 성공한 애들은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포크가 발생됐을 때 일시적인 포크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그 하나의 체인으로 수렴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하드 포크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소프트웨어의 변경까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이고요. 그리고 이 포크가 주는 또 다른 의미는 기술과 상관없이 언제든 불가역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비트코인에 채굴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 여기부터 다 무시하고 새로 하자. 그러면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뒤로 채굴을 안 하게 되면 얘네들은 늘어나지 않고, 새로 채굴을 넣으면 얘네들보다 길이가 길어지기 되니까 새로운 더 긴 체인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영향력 있는 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가역성이라고 하는데, 그 불가역성을 되돌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다음 노트에 살펴본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최초 사토시가 제안된 그대로 지금까지 온 건 아니고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선들은 이런 소프트 포크나 하드 포크를 통해서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개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소개하고 싶은 요소는 세그윗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그윗.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오리지널 비트코인의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는 블록 크기가 1메가바이트로 제한이 됐고, 이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처리하는 트랜잭션 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세그윗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 됐고요. 이 세그윗은 뭐냐면은 트랜잭션은 내용과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서명값입니다. 그래서 이 블럭에서 서명값을 제거시키고 이 블럭에는 내용들로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명들은 또다시 별도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요것만 하고 얘는 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서명값들은 역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블럭이 확정돼 가지고 전파할 때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그 블록체인 룰 규칙에서 보면은 여전히 요 크기는 1메가바이트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환이 되는 그런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소프트 포크로 2017년 8월쯤에 도입이 된 거고요. 이런 요소들은 새 암호화폐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원래는 트랜잭션의 실제 내용과 서명으로 구성됐는데 서명만 따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도 별도 머크툴 구성해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 포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운 비트코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특성은 10분마다 계속 그 블럭이 생성이 돼야 돼서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중단되는 순간 불가역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있는 블록체인은 첨삭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포함됐던 트랜잭션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수정을 못하는 것은 그 서명키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수정하려고 그러면 블럭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블럭을 새로 만들어서 그 블록체인에 있는 네트워크,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이 그 블럭을 인정하게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긴 체인 원칙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기록을 영구히 삭제할 수 없고 계속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UTXO 기반이기 때문에, Unspent Transaction 기반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블럭에도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그 UTXO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오래된 블럭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계속 쌓이게 되겠고, 쌓이게 됨에 따라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노드들이 유지해야 되는 공간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보면 에이징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블록체인들은 이런 것도 조금 가능하게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분산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 노드에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완전 노드에 다 동일한 내용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 사이트에 있는 그 값들을 수정한다고 해서 그 수정된 것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공개형 블록체인입니다. 폐쇄형이 아니라 블록체인입니다. 누구든지 채굴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자료를 추가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블로그의 기록을 포함하는 권한은 블록을 생성하는 주체의 마음인데 이 채굴자들은 엉뚱한 데이터를 포함해서 채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인 순서에 의해서 각 블록이 생성된 시점에 대한 상대적 시간을 알 수 있지만 트랜잭션의 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트랜잭션이 되게 늦게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트랜잭션이 수수료가 높으면 다른 트랜잭션들보다 먼저 블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보안 솔루션들은 오픈소스로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그 코드를 분석해 보면은 이 코드가 이제 엉뚱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하지 않는다. 트랩도어 같은 게 없다라는 것들을 확신을 줘야지 사람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안전성은 비트코인의 발행은 채굴을 통해서만 새 코인을 만들 수 있고 채굴 방식 때문에 특정 참여자나 기관이 손쉽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기존 거래 내역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거래 내역을 수정하고 그 내역이 포함된 블록을 새롭게 채굴해야 그걸 반영할 수 있는데 해당 블록뿐만 아니라 그 이후 모든 블록을 다시 채굴해야 됩니다. 또 블록은 10분마다 계속 채굴되기 때문에 긴 체인이 우선되는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 내역의 수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우 강력한 채굴자가 등장하면 이 문제는 요 두 가지 문제는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코인을 가로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코인을 가로채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 주인의 개인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지갑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서 그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거래소에 내 개인키까지 같이 주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 해킹이 되면 내 돈도 다 해킹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개인키를 얻어가면 내가 보유한 암호화폐들을 그 공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블록 크기가 제한이 되는데 요거는 뭐 세그윅 같은 걸로 통해서 약간은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 생성 속도가 1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확정이 안 되는 거죠. 1시간이 지나야 확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얘를 줄이면 줄일수록 일시적인 포크가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르게 하자라는 커뮤니티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서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은 하드 포크 돼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2017년 8월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하드 포크가 됐고 이 비트코인은 또다시 비트코인 골드로 또 갈라졌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또 2018년에 비트코인 SV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고 얘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골드로 얘는 또다시 이걸로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 방법 등에 일어나는 환경 파괴가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전기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낭비가 환경 파괴 요소가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 채굴이 이제 큰 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걸로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음 노트에서는 비트코인 그 이후의 코인들, 블록체인의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